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고 그 문장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나름 쓰기의 희열 같은 거를 느끼면서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한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는 너 좋은 거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걸 정말 순간적으로 까먹을 정도로 이 쓰기라는 게 그거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어저께 요즘 인터넷 수업 하잖아요. 어저께 그 학생 한 사람의 그 작품을 인터넷 자료를 이제 만들면서 단편을 쓰라고 했는데 100매가 넘는 걸 쓴 거예요. 사실 아동문학의 100매면은요 중편 정도로 봅니다. 단편은 한 25매에서 30매고 100매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책을 한 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100매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만들려면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또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의견을 붙여야 되고요. 그거를 하면서 속으로 다 재미만 없어봐라. 계속 막 그래서 잘 쓰기만 잘 쓰지 못했으면 두고 봐라 막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수업이 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단계를 좀 거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소재로 뭘 쓸 거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사전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시놉시스 상태를 제가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와 일치하는데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를 보니까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말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본인 스스로도 저는 그거를 문장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문장이 문장을 물고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재미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못 말려요. 그런 재미에 빠져 있으면 본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도 그것도 몰라요. 쓰기에 빠지면. 근데 그런 글을 제가 100매가 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글쟁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있는 거구나. 걔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제가 어저께 보면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썼던 그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재미가 있었지. 쓰기에 빠져가지고 내 현실이 어떤 거였는지도 까먹고 또 돌아서면 후회하고 불효자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였지. 그 생각을 좀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마당을 나온 암탉은 이제 만화책 보다가 소재를 얻었고 또 텔레비전 우리 작가들은요 움직일 때마다 소재를 주스러 다녀요. 저는 그게 헌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 글이 안 써지면 일부러 나가요. 저는 일부러 나가서 아무거나도 합니다. 그러면 참 신통하게 그 써야 될 거리가 생겨요. 한 번은요 제가 마감이 며칠 안 남은 칼럼이 있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마트 옆으로 갔는데 글감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글감이 뭐였느냐 하면 그 프리지어 구근이었어요. 그 마트 한쪽에 팔리지 않고 버려진 왜 그 때가 지나면 시들어가지고 안 팔리면 포트 상태로 이렇게 무더기로 갖다 버리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냥 그 상태로 쓰레기가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저게 글감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용기를 못 내고 집에 와서 프리지아를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단연초인지 1년 초인지 이제 그런 걸 찾아보니까 알뿌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날 용기를 내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한꺼번에 포트 상태로 버려진 거를 이제 주워 들고 와서 이만큼이죠. 이만큼인데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나 가져가도 되냐?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화초 되게 많은데 저거를 관심을 갖나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면 나한테 다 팔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근데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비닐루가 그 포트를 이렇게 비닐루로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닐루도 너무 많고요. 포트도 너무 많고요. 잎사귀는 다 시들었고요. 내가 필요한 건 구근뿐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거 내가 여기서 이 뿌리만 잘라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 거면 가져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바구니에다가 그거를 다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아무도 없는 그 천변을 따라서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내년에 흙에다 묻으면 살지도 모르는 구근을 하나 얻었지만 그 구근이 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없는 천변에 앉아가지고 막 그 벚꽃이 지고 있을 때인데, 아, 벚꽃 아니고 그거 조팝나무 하얀 거 그게 막 지고 있을 때인데, 그거를 이제 거기 아무도 없는데 앉아가지고서는 비닐로 따로 포트 따로 버려도 되는 썩어도 되는 잎 따로, 그래서 알맹이만 챙기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수거함에다가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글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차지가 저렇구나, 지금 저렇게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는 구근 상태구나. 단 한 사람한테도 꽃도 못 대봤고 선물도 못 대봤잖아요. 팔리지 않았으니까, 못생겼으니까 그냥 골라 가고 나서 남은 상태로다가 그냥 버려져서 쓰레기가 될 상태,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그 구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도 말리고 있어요. 내년에 살릴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를 그래도 나 아직 그래도 알뿌리야. 그냥 뭔가는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싹도 나고 꽃도 혹시 피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글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돌아다니면서 글감을 좀 주는 편이에요. 좀 그래서 너무 공허하고 써야 될 게 있는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래 헌팅 나가자.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막 나갑니다. 그럼 신통하게 글감이 있어요. 근데 마당을 나온 암탉경우는 그냥 저한테 찾아와 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저한테 탁 눈에 띄었던 거지만, 처음에 눈에 그냥 자연스럽게 띈 건 오리에 대한 소재였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거기하고 비슷한 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소재가 돼주고, 그래서 많이 주웠습니다. 아, 이거 새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뭘 모릅니다. 요 정도면 될까요? 네. 많은 질문을, 사전 질문을 좀 받기도 했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이제 나온 질문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거는 소재를 어떻게 얻었나 그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반짝거리는 소재가 있어서 글을 쓰는 거기는 하지만 모든 게 다 글이 돼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드느냐에 따라서 글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다 글이 돼요. 어떻게 이제 요리하느냐에 따른 거죠.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가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를 할 때는 뜨개질하는 거 혹은 음식을 만드는 걸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뜨개질은 어떤 경우냐면 한 포라도 흘리면 그거는 풀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많은 코를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게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무늬를 넣어가면서 뜨는 법을 익혔어요. 우리 옆집에 너무너무 예쁜 아줌마가 딸의 한복을 떠서 입히는 걸 봤는데, 그게 뜨는 순간에 그 무늬가 나오는 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거를 눈여겨봤다가 흉내를 내기 시작해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글을 쓴다는 것 하고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면 그 뜨개질이 생각이 나요. 그냥 같은 색깔로 쭉 같은 패턴으로 뜨는 게 아니라 우린 패턴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꽈배기를 넣기도 하고. 근데 그 경우는 무늬를 넣어가면서 뜨는 그게 꼭 글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야기 구성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거를 구조에 맞춰서 진행을 할 때 복선을 어디에 깔고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작전인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 다 계산해서 부려놓은 그 소스들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게. 또는
글을 쓰는 게 요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재료를 똑같은 걸 줘도 다른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게 글을 쓰는 것도 같은 소재를 주고 글을 써봐라 했을 때 열이면 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글감을 줘도 아주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거에서 요리하고 똑같다,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맛을 다르게 낼 수도 있고 장식을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애초에 모양 자체, 비주얼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어떻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경우는 저는 적절한 표현이 코를 잡아서 뜨개질하는 거가 작품을 쓰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리는 뭐 좀 일부러 좀 갖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가지고 꽤 많은 해외 활동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특이한 질문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만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이런 자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만남이 좀 기억에 난다 하는 거는, 영국에서 한인 여성인데 외국인 영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주 못 오니까 한국의 책을 읽고 싶은데 번역이 된 게 많지가 않잖아요. 영어로 번역된 게. 그러니까 영어로 된 것만 읽다가 한국어가 그래도 번역이 됐다고 그러면 너무나 반가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느냐면 영국인들을 데리고 북클럽을 하세요. 정말 귀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에서 떨어진 한 수원 정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른들, 주로 좀 노인이에요. 그분들을 이제 그룹으로 이끌면서 이제 한국 책을 일부러 번역이 안 된 건 말로도 해줘 보고, 어떤 게 번역이 됐다 그러면 같이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서 클럽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제 작품이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를 하셨고, 그때 마침 제 사회를 보셨어요.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교 강의 때 이제 사회를 보러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역할을 저는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요. 노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고학력의 노인들이 생겼어요. 우리 사회에도 되게 많이, 점점 많아지시겠죠. 그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럴 때 저는 그 평생 해오셨던 일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면 어떨까를 그분을 보면서 옛날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독서 클럽을 하는데, 우리 책 갖고 하는 일은 정말 드물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책을 갖고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홈리스도 있고요. 이제 시설에 있는 분도 있고, 뭐 그 동네에 뭐 빵가게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독서 클럽을 하는데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더라고요. 돈을 받고 하는 거 하라 그러면 우리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하고 나서 사인 받는데, 사인 받자고 돈을 내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 돈을 누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 돈을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10파운드씩 내고 사인을 받는데, 그게 나중에 갈 때 뭘 주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거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은 누가 거길 가 이럴까봐 정말 무료 강연 아무나 오세요 이러는데, 그게 노쇼가 많습니다. 비 조금만 와도 안 오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만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정말 소정의 금액이라도 내게 하면 노쇼가 좀 줄어든대요. 그러면 가실 때 선물 드리면 되잖아요. 책 드려도 되고, 뭐 포스트잇을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사인 받아 가는데도 줄 서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궁금해서, 저 10파운드를 누가 가질까. 물론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쪽에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거기도 북클럽을 하는데 돈을 내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은 뭐 다과회 비용 뭐 이런 거로 쓰시나요? 그랬더니 기부한대요. 그냥 다 기부한다 그럽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기 되게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 뭐죠? 가장 기초 단위의 그 받는 비용? 연금 말고 기초생활비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받는 분들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를 내는데 못 내고 갈 때는 사과를 하고 간대요. 나 오늘은 돈이 없는데 못 내고 가서 미안하다. 근데 다음에 낸대요. 지나간 것도 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성을 갖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막 얼마씩 주는 거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돈 얼만데 그 사인만 해주면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고 해.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돼. 저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 그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모인다면 어떤 목적하에 모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독자이자 저를 도와줬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고, 이제 최근에는 베를린의 그 영화제에 초대를 받아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느낀 거는 우리 애니메이션이 해외에서 초대를 했을 때 영화제를 꾸려갈 만큼의 양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그때는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좀 몇 년 되긴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화제를 꾸릴 만큼의 우리 애니메이션의 그 편수가 다양하지가 않다는 거를 또 한번 알았어요. 옆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독일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요. 우리는 누가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처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그 뭐, 이누야샤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애니메이션 있죠. 좀 잔인하다, 뭐하다 하는 것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차이가 또 있었구나, 우리와 얘들 차이가.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선 이런 다른 지점이 있었구나 이것도 좀 알았고, 그때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영화도 좀 보고 그때 이런 책을 가지고 또 이제 대화도 하고 하는 자리가 있어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생들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여기가 좀 발그레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굉장히 더듬더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나 그 어떤 시기에 따돌려져서 힘들었던, 따돌림을 당했던 그게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를 읽고 나서 그 따돌려졌던 기억을 하필이면 떠올렸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거는 꺼내기도 싫은 얘기를 꺼낸 사람한테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 저로서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책이라는 거를 제 삶의 환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환기가 어떤 환기라야 할 것이냐. 그때 그 사람을 보면 꺼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누구랑 공감하기는 더 싫은 그런 문제를 이걸 계기로 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는 그래도 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구나. 그거에 대해서 읽어줘서 감사하고, 이게 그래도 제 책이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책은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뜻밖의 어떤 행위자가 또 돼서, 책은 유기물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전에는 그냥 하는 얘기지. 근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마당을 나온 암탉을 생각을 하면 얘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를 저는 번번이 확인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저렇게 활용이 되고 또 어디 가서 또 누가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지만 출판사에서 원해서 인스타 계정을 열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또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녹화한 사람이 이란 사람이었어요. 이란의 어떤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마당을 나온 암탉의 그 캐릭터를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작을 흉내낸 거지만 그걸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거를 올려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떠듬떠듬 한글로다가 정말 이 작가 맞냐고. 그래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특이한 일이죠. 음, 또 뭐 무슨 얘기를 또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상상 못 하죠. 무슨 상상을 해요. 저 이 작품 처음 냈을 때 첫째 어렵다가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이거는 동화로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그 얘기가 제일 첫 번째였었고, 이거는 청소년 소설로 내야 된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청소년 소설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저는 집안 사정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모델이었다 그랬지. 아버지가 암 환자였는데 병원비가 너무너무 필요한 때였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다 가난하니까 누가 병원비가 한번 결제될 때마다 다 이 카드가 거의 말 우리말로 빵꾸 난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진짜 많이 필요했어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목돈이. 그래서 상금이 되게 탐났어요. 제가 삼성문학상에 공모전에 냈는데 당시에 그게 2천만 원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제 건 다 떨어져요. 떨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책을 내야 되니까 출판사에 줬더니 일단 첫 번째 반응이 어렵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정반대로 동물이 나오는 동화인데 너무 길고 뭐 인물이 많이 나온다.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반응이 처음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이런 날을 상상을 하고 그러겠어요.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그림으로 책가리를 일부 한 거예요. 일부. 사실 김한영 선생님 처음 그림 봤을 때도요, 되게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전시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그림 작가를 본인이 선택하느냐, 뭐 어떻게 이게 이제 조인이 돼서 일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화가하고 해본 적은 없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준이 제가 첫 번째 독자예요. 제 작품의 첫 번째 독자가 접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독자는 100번을 거쳐도 100번 다 재밌어야 성공해요. 그게 제 철칙이에요. 몇 번을 읽어도 자기 거라도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집자가 제일 먼저 읽죠. 그러면 그 편집자가 떠올린 화가가 맞는 화가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일을 했을 때는 가장 전문가니까 판단 기준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작품을 읽고 나서 그 느낌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그림은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그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 전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보고, 그럼 이렇게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를 짐작해보고 이제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이 화가도 저 모르는 분이었어요. 김한영 선생님도. 근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신다 그래서 그냥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뭐 제가 그걸 선택을 하고 말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처음 어디 가서 봤느냐면 2000년 5월 달에 서울도서전 열렸을 때요.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제 책 나온 거에 실린 그림을. 책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하나 사인하고 밑에서 그림 보고 또 사인해드리고 그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구경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림의 그 분위기는 저학년 동안은 칼라고 고학년 동안은 흑백이었어요. 근데 컬러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꼭 해달라고 해서 칼라를 이제 출판사에서 무리하게 좀 이제 시도를 한 경우였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경우예요. 이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년 만에 윤예지 선생님 그림으로 나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다르면서도 비슷한 게 있고요. 되게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때는 김한영 선생님 그림 화려했어요. 흑백만 하던 그 두꺼운 이야기책에 칼라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너무나 눈이 시원하고 예쁘고,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또 되게 예쁘고 다르게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어서, 네, 이게 한 장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더라고요. 특징이. 그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비가 큰 색깔 활용, 그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굉장히 화려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뛰어난 그 그림 작가분들 두 분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됐다는 게, 물론 그림 제 거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 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복이 많다. 물론 문학상에서는 떨어졌고 그러기는 했지만 또 다른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라는 어떤 그런 길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외국인들 그 반응은 제일 황당한 거는 이제 외국에 특히나 한국 작가가 잘 안 가는 나라의 경우는요. 이 책의 작가가 온 게 아니라 한국의 작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걸 통으로 물어봐요. 여러 가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책을 읽지도 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걸 물어보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황당했던 경우의 질문은 당신의 책이 남북 대치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게 영국에 2014년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그 펜살롱이라 그래서 메인 작가가 제일 중앙에서 하는 기자들과의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고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죠. 또 더구나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을 해서, 와, 내가 이렇게 해외에서 뭔가 자리를 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예상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였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다른 작가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실까? 그런 것도 공부도 안 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고 정말 심플하게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런 대치 상황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가 들어가긴 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질문은 뭐였느냐면 한국의 교육 현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엄마와 아들이 나오는데 한국의 그 교육 현실이 이 안에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충격. 또 당황. 이거 무슨 상황이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교육을 내가 여기서 생각을 했던가? 그것까지 정말 당황스럽게.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어떤 작가가 간다기보다는 어떤 나라의 작가가 오는 거였구나.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작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우린 정말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 남의 나라 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애들한테 부담 주는 것도 미안하고, 그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근데 기왕 하는 거면 영어는 잘하면 좋겠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영어는 힘이 셉니다. 진짜로.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옆에 통역사가 꼭 붙어야 돼요. 그런데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같이 간 사람은 저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뜻인지를 바로 알아채서 정말 맞춤한 어떤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 현지에서 사시는 분이 한국말 조금 하신다고 해서 이제 통역하시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당황했을 때가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서의 그 행사였는데, 그분은 부스에 계셨어요. 저는 여기에 있었고 그분은 따로 부스에 계셨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 말이 안 들리고 저는 그분 말이 안 들리는데 이쪽에선 얘기가 와요. 그래서 행사를 다 망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영어로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걸 알아들었으면 그런 난처한 상황은 안 됐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그게 두고두고 굉장히 부끄러워요. 분명히 책에 관한 질문이었을 건데 그걸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있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뒤가 부끄럽고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남들 공부할 때 뭐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뭐 바로바로 이렇게, 그지? 잘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외 행사에서 뜨끔뜨끔한 적이 많아가지고 아, 영어가 힘이 세구나 그 생각을 번번이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반응은 한국 책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게 되게 슬픈 현실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책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인정해주는 작가도 많잖아요. 근데 얘들은 왜 우리나라 책을, 우리는 정말 앤서니 브라운 책 나오면 진짜 빠지지 않고 다 갖다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우리나라 책을 이렇게까지 못 봐서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번역이 안 돼서 그렇고요. 또 그 번역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어쨌든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렵다는 건 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고 그게 다 비용이고 또 그 정당한 어떤 루트를 따라서 가줘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는 것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했던 그 질문 중에 한국 책을 처음 봤다라는 그 첫 마디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삼성, 현대는요, 해외에 가면 아시잖아요. 공항에서부터 다 보여요, 깃발이.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유럽 쪽에 그 젊은이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거를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쪽 대학에서 많이 느꼈어요. 아, 이 학생들 한국어 배우는 거 케이팝 좋아서 아니고 취직하고 싶어서다. 그 본질적으로 그거다. 현대, 삼성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알거든요. 근데 케이팝으로만 조명을 하니까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 배우고 그런 애들은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이미지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케이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얘네 나라에 넘어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번역이라는 게 정말 넘어가기 힘든 산이구나. 특히나 영어로 넘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번역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잘해서 번역 잘해서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좀 자리매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문학도 알고 또 이렇게 양쪽 문화도 잘 알고, 이게 언어만 된다고 해서 그게 번역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양쪽의 문화를 다 이해를 해야 그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와 언어가 이제 능숙한 어떤 거, 그런 게 다 되는 사람들로 좀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쪽제비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분이 계신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쪽제비 의미가 무엇인가? 아, 그러세요? 네.
뭐 같을까요? 쪽제비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잎사과 또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이제 그 새끼를 언급하시면서 또 다른 의미를 넣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네. 음, 저는 이 인물을 설정할 때요,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잎사귀는 잎사귀의 방언이잖아요. 잎사귀의 특성은 생명이죠. 살아있는 거니까 언젠가 죽는 거고, 언젠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죽음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생명이니까 하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서사를 짤 때 구조 구성이라는 걸 할 때 어떤 배치를 할 것인가 할 때 사람들은 어린애들은 쪽제비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나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걸 바라면서 설정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면은 다른 쪽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벌 받고 죽어야 되고 당해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쉽게는 어쨌든 하나는 주인공감, 하나는 또 다른 주인공. 주인공이 아닌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서사가 튼튼해져요. 구조를 짤 때. 그래서 쪽제비 의미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면 죽음이죠. 그래서 잎삭은 생명이었고 쪽제비는 죽음이었고 죽음은 삶을 사냥하죠. 그래서 사냥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는 어차피 다 언젠간 사냥을 당해요. 죽음으로부터. 그걸 우리 아버지의 그 죽음으로 가는 태도를 보면서 모양을 보면서 삶의 자세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냥꾼 앞에서 다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아버지의 그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워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무게 자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김한영 선생님은 이렇게 무거워서 어쩌자고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무거워서 정말 쑥 가라앉는 느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희화시키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사실 그 당시의 그림은요, 거의 실사에 가까운 그림이었어요. 정말 사람 아이 얼굴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거기에서는 조금 만화적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무게를 좀 덜어내고 싶으셨다고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십니다. 또 다른 주인공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보드가 있거든요. 그 글을 쓸 때 이제 인물을 배치를 이렇게 할 때 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 부여를 했고 심지어 오리 때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여론이에요. 자기 목소리보다는 한꺼번에 뒤엉켜서 소리를 내고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 그게 틀렸다 맞았다의 그런 기준으로 할 거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한데 내고 있는 굉장히 시끄러운 어떤 걸 조장하는 이런 거. 오리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하는 애들은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 역할에 맞게 움직여 줬어요. 그걸 다 짜는 게 이제 보드, 인물 보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라는 게 주인공이지만 만약에 쪽제비가 없으면 그만큼의 역할을 못 해요. 반대쪽 역할을 맡아주니까 그래도 얘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을 정하는 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역할자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주인공답게 만들어줄 또 다른 조연을 뭘 할 것인가. 이게 연극의 아예 용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연이 주연을 주연답게 만들어주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역할을 쪽제비가 해준 거고 의미는 죽음이에요. 얘는. 결국은 얘가 다 사냥을 해버리고 우리 상태에서는 아무도 거기선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네. 현장에서 혹시 좀 네, 네, 질문이 네. 있으시면 좀 혹시 이게 선생님 강연을 듣다가 좀 이런 건 좀 더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이 질문을 좀
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강의를 4번 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아줌마가 한 분 계세요. 이제 이 그 스웨덴 사람들은 노랑머리도 아니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머리더라고요. 그 머리가 이만한 분이 이제 스톡홀름 대학교에 그게 오셨는데 자기가 읽은 책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작가 책을 읽은 게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 통역을 하는 사람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나 봤더니 그분이 딱 하나 읽은 게 마당을 나와 남탁이었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 사람한테 했는데 그 작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막 발을 동동 굴러던 그 장면이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요. 어른들도 어린애하고 똑같은 게 좀. 지금 이제 그 댓글로 질문을 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루이몽이라는 그 본명을 쓰시는 분이 작가님 지금 글을 쓰신다면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신 주제가 있으신지 주제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 있어요. 많아요. 방 여러 개예요. 머릿속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작가들 특징일 거예요. 아마. 어떤 소재가 한 번 들어오면요. 쓰기 전에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쓰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이게.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뭘 해도 짜증이 나고요.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써서 빼내지 않으면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가장 근자에 그거를 좀 덜었던 게 엑시트라는 작품이에요. 그거는 제가 10년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생각이 계속 나고요. 뭘 봐도 그거와 연관 있는 것들이 자꾸 캐치가 돼요. 그래서 병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있을 때 얼른 써서 가벼워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써지지 않아요. 또 글이라는 건 마음 먹는다고 써지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가벼워지고 싶어요. 통통 튀고 좀 가볍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제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가볍게도 좀 안 되고 또 유머도 저는 없고요. 그리고 어느덧 짧은 글에 되게 약해요. 그냥 자꾸 길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재미를 위해서 자꾸 가지고 오는 것들이 사건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니와 문장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상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묘사해서 보여줄 때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는 이게 그런 두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어내면서 좀 가볍게 가고 싶은데 그걸 좀 못하고 있는 게 어려움입니다, 지금. 아무튼 뭐든 가벼운 글을 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혹시 뭐 또 저 뒤에 저희 알림이로 활동하고 계신 독자님께서 저 잠시만요. 요거 저희 마이크를 좀 전해드릴게요. 저는 안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늦바람이라는 개인을 쓰고 있고요. 묵상이라는 주인공의 성격이 되게 헌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성격이 작가님이 임의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잘 안 들려가지고. 그 육성으로 좀 잘 안 들려서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잎사귀라는 주인공의 성격이 굉장히 헌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작가님이 임의로 설정하신 성격인지 아니면은 그 성격이 투영된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잎사귀 여성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첫 반응에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머릿말에 밝혔듯이 저는 이 소재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자유에 대한 생각이 제일 컸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소재를 얻었을 때 크게 고민을 했던 부분, 거기에 제 답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얻었던 오리 소재는 늘 얘기를 했듯이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소재가 되게 무거운 거잖아요. 어떻게 길들여졌으면 그 본능을 까먹고 알을 품어야 하는 작자가 알도 품지 않아?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 소재가 저한테 처음 온 소재였고, 우연히 또 텔레비전에서 얻었던 소재가 토종닭이 알라놓고 그걸 품을 때가 되면 저절로 가슴에서 털 빠진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토종닭 기르는 할머니가 해준 얘기예요. 6시 내 고향에 나와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대비가 돼서 왜 얘는 이러고 얘는 이러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둘 다 모르는 정보였어요. 오리가 그런다는 것도 모르는 정보였고, 그런데 사실 그 오리 정보는요, 중국 고사였습니다. 누차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 고사 중에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를 만화로 풀어놓은 건데,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 내용의 그 핵심은. 근데 그거를 저는 그 핵심을 주목했다기보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너무나 우연히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상하게 그런 비슷한 것들이 캐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오리하고 다른 닭의 얘기인데, 아주 상반되는 얘기인데, 이거하고 너무나 충돌이 되면서도 유사한 얘기가, 얘는 저절로 품을 때가 되면 저절로 털이 빠지는데 얘는 알라놓고 품을 줄도 몰라. 물론 이거는 뭐 사실을 뭐 관찰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얘기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리하고 닭을 방사를 같이 해요. 걔들은 같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그 오리는요, 자기가 알을 어디다 놔놨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가서 주워다가 닭 우리에 넣어줘요. 그럼 이 머리 나쁜 애가 자기가 품어요. 우리는 한 24일 정도의 부화가 되고요. 닭은 한 21일 정도 부화가 된대요. 근데 닭의 몸은요, 닭의 알을 부화하는 정도로 오랫동안 DNA가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24일을 개를 해줘야 되니까 너무 지친대요. 할머니 말이 오리알까지 부화를 시키려니까 한 3, 4일 더 품는 게 얘한테는 너무 큰 노동인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기 알인지도 모르고 품어준다였고, 근데 안 까니까 며칠을 더 이렇게 품어주는 동안에 얘가 지친다는 얘기를 할머니가 해주더라고요. 근데 먼저 이 얘기 전혀 다른 데서 들은 얘기는 오리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옛날부터 사실은 품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할까?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모든 오리가 그러진 않죠. 그런데 어떤 오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가지가 뭐가 다를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는 이럴 수 있는 걸 얘는 왜 이러지 못하지? 얘기를 하다가 길들여진다는 건 결국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구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의 그 대비되는 상황을 가지고 비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가지를 대비를 잘 시켜가지고 재밌는 그림책을 하나, 나 그림책도 없으니까 그림책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글을 이렇게 쓰려고 정보 수집을 하는데,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개도 데려오고 또 딴 애도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인물 하나가 들어오는 거는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림책이 안 돼요. 너무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때 하필이면 어느 출판사에서 닭에 대한 책이 해외에서 번역이 됐다고 집에 보내왔어요. 그게 황금알을 낳을 거야입니다.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닭 얘기가 나왔네? 난 늦었네? 그래가지고 그림책이기를 포기하고 그냥 차라리 서사를 풍성하게 해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자. 황금알을 낳을 거야 때문에 그림책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데 조금 있으니까 치킨런 그거 개봉했거든요. 근데 그게 책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치킨런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영화 보고 힌트 얻어서 쓴 거지? 이렇게. 근데 사실 작가가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초고를 맞춰서 출판사에 줘서 책이 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2년 이상이에요. 근데 치킨런이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2, 3년 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미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책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영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아니 그 소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얻었냐고 이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소재도 유행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 조금 늦었으면 정말로 치킨런 보고 소재 얻었다는 소리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그래서 그때 출간 당시에 그 두 가지에 집필 당시와 출간 당시에 그 두 가지에 잊지 못할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유튜브 댓글로 라이브에서 댓글로 그 신선영님이 이제 계속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신 질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 지금까지 기적이라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험이셨는지. 제가 기적이죠. 네. 제가 이렇게 예. 살 줄 네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저 기적이에요. 저한테 이런 소재가 와줬다는 것도 솔직히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내 눈에 띄었을까? 다른 네. 작가 눈에 띄었으면 다른 작가가 썼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나 운이 좋았구나. 이 소재가 어떻게 내 눈에 띄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눈에 띄었던 것부터가 기적이었고 사실 이 작품 창비로 갈 뻔했던 거거든요. 창비로 가기를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계절로 왔어요. 근데 이것도 기적이죠. 정말 이 책의 운명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문학상 떨어졌지만 독자가 상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을 매번 느껴요. 정말로. 저도 가끔 이제 댓글 읽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대부분의 댓글은 짐작이 돼요. 그동안에 워낙 이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짐작이 되는데, 그래도 어떤 것들은 좀 새로워서 좀 끝까지 좀 읽으면서, 아,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네. 그래요. 그 이제 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예, 신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이 그럼 앞으로 혹시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이 또 있으신지. 예. 코로나 이 사태가 좀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전처럼 못 살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간절하고요. 이제 학교 애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학기 끝나갈 때가 됐는데 저 학생들 얼굴도 못 봤어요. 이 사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너도 내가 다 마찬가지야 애들도.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요. 진짜로 담임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담임 선생님이라고는 안 하고 대학교라서. 대학교 선생님이시구나. 대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렇구나. 마스크가 이쁘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학교 다녀요 지금? 월요일만요. 올해만? 네, 월요일만? 네. 그러면 화수목금은? 온라인이요. 그렇게 어느 날은 학교 가고 어느 날은 홀수는 월요일에 가고 짝수는 화요일에 가요. 홀수라는 거는 반? 네, 반반씩 홀수 가요. 반, 짝수 반 이렇게 네. 해서 그런 일도 있구나. 참 학교 가니까 좋아요? 친구를 못 사귀어서 재미없어요. 그래도 같은 반 친구는 있잖아요. 못 말해요. 말을 못해?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마스크 다 써야 되고. 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정말 걱정이고요.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도 금지를 시킨 나라들보다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촛불 집회 나가면서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시민의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느덧 생겨 있구나. 그거를 그때 어디에서 느꼈냐면 정말 바싹바싹 앉았잖아요. 우리가 이 초를 다 들었잖아요. 촛농이 앞사람 등에 다 떨어져요. 옷에 다 주르륵 주르륵 흘러요. 근데 아무도 화를 안 내요. 그걸 보고 괜히 가슴이 정작 중요한 건 저 앞에 무대에 있는데 앞에 촛농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가능하다니 이러면서 괜히 그런 거에 저는 감동받고 서로 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배고프죠 그러면서 빵 뚝 잘라가지고 주고 그런 일도 다 있고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상대방 불편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이런 거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이런 게 그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우리야?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번에 이제 마스크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도 물론 좋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어요. 저도 일부러 글 쓸 때 어떻게든 좀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일부러 막 가서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보고 그랬거든요. 자유롭게 될 때까지 다 해봤어요. 저 막 일찍 사보기도 하고 또 이제 못 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몇 시에 와야 사요. 일부러 집에 있는데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거 갖고도 글도 많이 썼어요. 근데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이게 제 문제예요. 아 정말. 저기 그 라이브 좀 보시는 분 중에 조현정님이시라는 분이 요 질문 아마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이제 쓰시고 나서 혹시 지금 생각하실 때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 혹시 그리고 그 지점을 다시 고쳐 쓰신다면은 뭐 어떻게 고쳐 쓰고 싶으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셨습니다. 저는요 이게 제가 인생의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들이 있잖아요. 철학이라고까지 할 거는 아닌데 제가 저한테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뒤를 안 봐요. 저는 앞만 보고 가요. 그래서 오늘 충실히 하자입니다.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예요. 그냥 그 몫은 거기까지였다고 봐요. 어떻게 더 해요? 돌아가서 하느니 차라리 앞에 더 잘하는 게 낫지. 앞에 해야 될 거는 계속 생기잖아요. 지나간 거는 그때 딱 그만큼의 그릇이었던 거고 그만큼의 인성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주면 되지 않나 싶어요. 좀 부족한 거는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지 그걸 다시 고쳐서 어떻게 할 생각도 없거니와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제가 그 나이에 그런 집안의 정서와 그거에 충실한 채로 썼어요. 근데 지금 그걸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건 그때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라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앞에 앉은 학생이 또 꼭 질문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학생한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계시고. 저도 선생님 같은 멋진 동화 작가가 되고 싶은데 동화 작가가 되려면 어떤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몇 살이야? 초6이요. 6학년이구나. 내년에 이제 중학생 되네. 네. 지금 상황이 답답하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글은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쓸거리가 많을지도 몰라. 작가가 되고 싶어? 동화 작가. 그것도 동화 작가가? 아이고 기특해라. 친구 많아?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있지. 네. 첫째는 이름이 뭐야? 원나연이. 나연이? 네. 나연이는 너를 너무 외롭게 두면 안 돼. 친구는 꼭 필요해. 그래서 작가가 혼자 하는 일이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 내 글을 누군가 읽어줄 필요도 있잖아. 그러면 나 혼자 정말 잘한다고 썼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좀 읽어주고 얘기를 좀 해줄 만한 친구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작가한테는 그런 게 왜 또 중요하냐면 물론 내 생각을 가지고 쓰는 거지만 글 속에 나만 나오는 게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 근데 한 사람 생각만 쓸 수도 없고 딴 사람 생각도 써줘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주인공 생각을 제일 많이 잘 알고 제일 많이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생각은 친구한테서라도 얻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잘 관찰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 마음까지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짐작하는 거하고 그래도 대화를 해서 아는 거는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면은 안 돼. 친구는 꼭 좀 필요하고 그거는 그냥 살 때, 사회생활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글이라는 걸 쓸 때도 남의 마음을 알려면 상대도 잘 봐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첫째 남의 얘기 들어줘야 돼. 내 얘기만 막 하지 말고 들어주는 연습하고 이제 나연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메모를 많이 해야 돼. 메모를 예쁜 공책을 사는 거야. 기왕이면 비싸고 좋고 예쁜 공책을 사는 거야. 해마다. 공책 하나를 계속 쓰지 말고 내년에 2021년이잖아? 그러면 2021년짜리 공책을 하나 사는 거야. 좋은 거로. 아무 앞에서나 편하도 딱 폼나는 걸로 하나 사는 거야. 그리고 항상 갖고 다녀. 그러면서 나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좀 특별한 것 같으면 그것도 적고 어떤 걸 봤으면 그것도 적고 관찰한 걸 많이 적는데 중요한 건 날짜 꼭 적어야 돼. 그냥 다 뭉뚱그리지 말고 알아볼 만하게 내가 이걸 어디에서 이걸 적었구나.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구나. 그거를 자꾸 이렇게 잘 적어. 그게 묘사를 해나가는 방법이야. 그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고 문장을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를 잘해야 돼. 메모를. 그리고 열심히 써야지.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뭘 쓰고 싶어 했더라? 요거를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그거부터 적는 게 좋아. 나는 이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겠어 라는 거를 하나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 쓰다가 보면 엉뚱한 데로 가거든. 그러면 못 돌아와. 나중에 이게 없으면 내가 왜 쓰게 됐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구조를 짜는 일이야. 그거를 얼개를 짠다, 구성을 한다 이렇게 다르게도 말하는데 구조를 짜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내야지 이런 큰 어떤 모양을 하나 좀 잡는 거야. 그걸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승전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충 이렇게 나누어.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할 때도 이거는 끝은 이렇게 내야지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아. 그래야 다른 데로 갔다가도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할 게 아니었는데 돌아올 수가 있거든. 근데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계속 쓰면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몰라. 핵심이 없는 글이 돼. 그리고 한 번쯤은 문학 공부를 해야 돼. 적어도 한 번쯤은. 충분한 답이 충분한 답이 됐어요? 네. 예, 선생님이 지금 100만 불짜리 강의를 방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현장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어느덧 제 이름 앞에 이제 별칭처럼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꼭 이제는 그래서 제 이름 앞에 타이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굉장히 영광이고 근데 어느덧 얘는 저하고 상관없이 또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든 책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빨리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너무 조심을 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떨어져 앉아야 되고
이런데 그래도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책도 읽지 않고 그러는 시대가 어느덧 되고 있는데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미리 저희가 사인하는 모습들을 그냥 저희가 배터리가 다 되는 때까지는 이제 송출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렇게 책을 현장